오늘도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하대 신소재공학과의 최린호 교수 모시고 인공지능으로 한껏 몸값이 올라간 반도체에 대한 여러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분위기 안 좋다 그랬는데 올해는 AI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 반도체라는 단어들이 그와 함께 같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AI 반도체는 뭡니까? 제가 반도체를 전혀 몰라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데스크탑 있잖아요. 거기에 D램, CPU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만 알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거랑 다른 건가요? 반은 다르고 반은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예. 우선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품이잖아요. 예. 어디에 쓰이는 부품입니다. 부품은 어딘가 쓰여야 되잖아요. 네. 어디에 쓰이는 걸로 개발이 돼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냐면은 컴퓨팅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데 쓰였는데 그게 예전에는 이제 폰 노이만 방식이라고 해서 그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제어를 하는 CPU라는 것과 네. 그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그 저장시키는 메모리 예. 이렇게 돼서 발전이 됐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데스크탑에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저희가 반도체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소자들을 점점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빨라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집어넣으면 그렇게 빨라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에 다다르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더 빠른 걸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까 하다가 컴퓨팅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게 된 거죠. 아, 통으로요.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던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그 계산하는 방법은 이전까지는 그 로직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그 엔드, 오와 낫 그래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불리한 대수, 불대수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0과 1로서 푸는 거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실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보고 이것들이 개다 고양이다 느끼고 알고 이런 것들은 그러한 로직을 푸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딱 봤을 때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는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린 직관적으로 알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면서 계속 개의 특징과 고양이의 특징을 학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간의 두뇌 방식을 따르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만들어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거를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인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그 기능을 하려면 D램은 필요가 없고 CPU는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걸 합쳐서 다른 이상한 걸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반도체를 가지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 구조로 쓰다 보니까 CPU가 있었고 그 중에서 또 그 그래픽 쪽은 워낙 작은 계산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계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GPU가 있었고 메모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을 할 때도 굉장히 작은 계산들을 많이 하는 형태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우리 인간의 두뇌는 사실은 뉴런이라는 거와 시냅스라는 것을 구성돼 있어가지고 뉴런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자극들을 갖다가 시냅스에다가 이제 그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하려면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그것들을 현재 가진 소자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D램과 그다음에 GPU를 가지고 그걸 구성을 하게 한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 구조와 비슷한 연산 기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자들을 그런 식으로 개선한 거군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자들을 개선해서. 그러면 AI 반도체라는 건 그 개선된 형태의 D램과 GPU나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것들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런과 시냅스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접합, 시냅스 1조 넘는 접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GPU에 계산하는 것과 메모리, 그러니까 파라메타를 컨트롤하는 이제 담아두는 게 메모리인데 그게 굉장히 많은 접합을 갖고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스크탑을 갖다가 그 분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CPU를 꽂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꽂고 하는 거는 그 프린티드 보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굉장히 그 통신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인공지능을 하려면 그것들의 통신을 엄청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끔 붙여놓은 것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합을 벌이고 있는 HBM. 이 예. HBM은 그럼 AI 반도체가 HBM인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부르면은 이제 H백, 그러니까 엔비디아, 예. 아주 유명한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하는 H백 같은 학습을 하거나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칩형 보드 형태죠. 네. 네, 붙여 있는 건데 거기에 HBM은 얹혀져야지만 되죠. 예, HBM은 거기에 얹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라메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그 우리가 학습의 성과가 놀라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파라메타를 늘려야 되거든요. 음. 그러려면은 그 메모리가 그 GPU와 붙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통신을 가지고 붙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통신이 많이 할 수 있게 만든 D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D램인데 예. 어마어마한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형태로 진화 발전한 D램이 맞습니다. HBM이군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D램을 쌓아 올립니다. 예. 쌓아 올려서 구멍을 TSV라고 부르는 구멍을 1000개 이상을 뚫어가지고 예. 연결을 해서 그렇게 통신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이 많아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D램 하나를 꽂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그렇죠. 그걸 쌓아서 잔뜩 옆에 그것도 바짝 옆에다 붙여서 맞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한 게 HBM이군요. 그렇죠. 대역폭이 많아야 됩니다. 송신할 수 있는 라인이 많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붙인 거죠. 문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해봤습니다. 이과로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초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요즘 국제적으로 뭔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경기는 경제 전반의 경기는 많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AI가 붐을 이루게 되면서 AI를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도 두각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데스크탑을 그 인공지능용으로 아직 바꾸지도 않았고 노트북도 바꾸지도 않았는데 HBM이라든가 이런 AI 반도체들은 누가 사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붐을 일으킨 거는 작년도부터요. 예. 챗 GPT 3.0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비슷하게 구사하네 보니까 얘가 제대로 찾아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네 하면서 그 서비스에 네.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챗 GPT의 저 4.0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데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다른 서비스를 여러 개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게 돈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걸 학습을 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면서 그 학습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AI 가속기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어떤 엔비디아 H백 같은 걸 엄청나게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구매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삼아 깔아보던 실제 이용하려고 깔아보던 챗 GPT와 관련된 앱이나 아니면 링크를 이용할 때 예. 그걸 결국 우리에게 서비스 해주려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지원이 필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엄청난 모델. 예.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AI는 초입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그럼 이런 반도체류를 계속 사야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언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언어를 학습했죠. 예. 근데 언어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나오는 것들 그림 그려주는 거라든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습을 통해서 하는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학습을 시키려면 그만큼 학습시켜야 되는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줄을 서가지고 지금은 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그냥 단순 D램을 발전시켰을 때처럼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예. 대량으로 공장 지어서 싸게 예. 일단 팔고 예. 그렇게 번 돈으로 더 좋은 D램 개발하고 그냥 그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하면 우리 반도체 경쟁력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뭐 남다른 여기서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HBM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AI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메모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조금 다른 부분은 그걸 그 대역 폭이 넓게 붙이다 보니까 이 붙이는 기술, 그러니까 요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부르는데 네. 첨단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흡사하죠. 메모리 협재는 메모리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있는 GPU 쪽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는 뭐 파운드리가 해왔든지 오사트가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옛날 칩을 갖다가 그러니까 옛날 형성된 폰 노이만의 형태로 만들어졌던 칩을 갖다 쓸 것이냐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거기에 예. 더 적합한 구조의 칩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완전히 업계가 들어퍼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예.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지금의 폰노이만 방식이라고 불렀던 우리 옛날 데스크탑 예. 그 구조와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유리한 거네요. 그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폰노이만 방식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논리를 그러니까 수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은 그쪽대로 발전하고 또 다른 것들이 합쳐진 거죠. AI라는 것이 합쳐진 것이고 뭐가 합쳐진 것이고 그러지 이게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쪽 시장도 엄청 커지니까 이쪽 시장에도 분명히 뛰어들어서 해야지만 하는 역할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AI라는 이슈가 없이요. 기존의 IT 업계라든가 반도체 업계가 계속 그 상황을 AI 이슈 없을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는 상황과 AI 이슈가 도래해서 반도체 업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 이 두 가지 상황은 어느 게 우리나라에게 더 산업적으로 반도체에서 기술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산업은요. 예. 새로운 것이 나오면서 그 파일을 엄청나게 키워가면서 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반도체가 나오기 전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을 때는 이제 메인프레임의 컴퓨터를 썼을 텐데 그것이 점점 작아지면서 PC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 이제 그게 계속 가다가 모바일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 스마트폰이. 그러면서 시장은 더 엄청나게 커졌죠. 이런 식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나오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파일을 키우면서 그걸 나눠먹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산업적으로는 AI가 들어온 게 확실히 크죠. 근데 거기서 국내 기업이 얼마나 더 차지할 수 있느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의 문제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변화들 속에서 한국과 중국과 그다음에 뭐 일본, 뭐 미국 여러 국가들이 AI 분야의 반도체 분야에서 뭔가 교두보를 갖기 위해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각각 가장 중점으로 육성하려고 있는 파트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나요? 조금씩 다르죠. 예. 우선 AI라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을 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워낙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알고리즘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하고는 미국이 탁월하고 거의 미국이 잡고 있죠.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다른 나라 저 여쭤보기 답변 듣기 전에요. 미국은 사실 그 만들 줄 몰라가지고 맞습니다. 우리한테도 들어와서 공장 지으라고 맞습니다. 부탁하는 나라인데 예, 맞습니다.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 바로 그러한 첨단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IP를 만들고 예. 그걸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은 그걸 갖다가 생산을 못한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운드리가 필요하고 이제 파운드리는 대만이 굉장히 강국이죠. 예. 그다음에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회사도 있지만 한국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워낙 메모리 쪽은 잘하고 있죠. 네. 또 그걸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라고 해서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가까이 붙이는 게 그거는 대만의 TSMC라든지 ASE가 워낙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 제품화했을 때 예. 미국의 어떤 잠재적인 적국이 똑같은 기술을 자기가 똑같이 쓴다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물론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커머셜한 프로덕트를 많이 쓰지만 네. 이게 군사용으로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적국 가상의 적국이 나와 똑같은 기술을 하고 있다. 네. 이건 절대로 허락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갖다 이 공급망에서 배제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네. 미국의 전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리소그라피 가장 작게 그리는 게 중요한데 네. 그 리소그라피를 하는 장비를 못 팔게 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H100이라든지 이런 걸 못 들어가게 하고 예.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갖다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거죠. 네.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대만과 미국이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는 제가 알게 됐는데요. 예. 그럼 중국이란 나라도 이제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뭔가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보이는데. 예, 그럼 중국은 AI 반도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성과를 내려면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역량들을 혼자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죠. 미국이 그 장비를 막아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방법인데 네.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워낙 잘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이 강하고 그다음에 리소그라피는 뭐 네덜란드가 유럽이 강하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은 일이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주에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여쭤보면요.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이런 AI 시류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죠. 어느 정도는 이 메모리라는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폰 노이만 방식의 어떤 메모리에 쓰여야 되고 HBM 같은 새로운 방식에서도 이러한 구조의 그 메모리들은 쓰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새로운 플레이어가 지금 뭐 D램 같은 경우에 사실은 3강이잖아요. 세 회사만 하고 있죠. 근데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항할 만한 회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워낙 돈이 많이 듭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하려면은 공장 하나를 짓는데 10조에서 20조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일반적인 기업이 자기의 자본 가지고 10조에서 20조 정도의 공장을 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팔린다. 견딜 수 있는 회사가 없죠. 견딜 수 없는 회사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국가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중국은 국가가 그런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하고 있는 선택적인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있죠. 중국,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 반도체 산업이 고용, 그러니까 굉장히 질 좋은, 그러니까 월급이 높고 그다음에 훌륭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매우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거잖아요.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데 그렇죠. 중국이 모든 그러한 산업들을 다 했는데 반도체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반도체에 들어오는 게 언제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만 이제 여쭤봐도 이제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성패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듣고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중국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속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3강이라는 그 공고한 판 이걸 지금 당장은 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걱정이 드네요. 이 D램이라는 게 21세기의 일종의 나사못이 되는 거 아니냐. 즉 달리 말하면 부가가치가 너무 낮은 반도체 기술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반도체의 굉장히 재밌는 그 산업의 재밌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경쟁을 하지만 회사가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율을 높였다. 그래서 원가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통해 가지고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은 원가가 조금 더 높은 회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숫자를 조절해 가지고 남은 파일을 다 먹는 그러한 산업이거든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D램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만 나사못 수준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오히려 걱정할 일이 아니라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교수님, 1부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반도체의 기초적인 용어도 한번 제가 배우고, 한중일, 이 주요 국가들, 대만까지 포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미래지향적인 걸 더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라는 분야를 적극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의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TSMC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한 60% 정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파운드리라는 산업 자체가 TSMC가 만든 산업입니다. 그렇죠. 1987년도에 만들었고 삼성은 이제 늦게 들어갔죠. 2000년대 초에 본격적인 파운드리를 시작했으니까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쫓아가는 입장이죠. 그런데 D램하고 파운드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업의 로직이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D램 같은 경우는 먼저 표준화된 제품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공장 잔뜩 지어서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처럼 싸게 대응할 수 있고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우위를 점하는 방법인데 이 TSMC는 누가 발주를 해야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장에서 뭘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TSMC를 1등으로 만든 굵직한 손님들 있잖아요. 그 예. 애플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애플만 거래처를 TSMC에서 삼성으로 바꿔주면 그럼 우리가 바로 1등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나요? 그게 이제 파운드의 그 기술력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예. 그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트랜지스터란 스위치를 갖다 얼마나 성능 좋게 스위치를 결국 로직 그러니까 파운드에서 만드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많은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요만한 손톱만 한데 한 500억 개 정도의 스위치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 하나하나의 스위치를 갖다가 굉장히 정교하고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가 파운드리의 그 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소자 기술, 그 트랜지스터 하나하나를 잘 만드는 기술,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기술 노드라고 부르죠. 예. 5나노미터 테크놀로지다, 3나노미터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부르는 그 소자 기술하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연결해서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각에 딱 연결한 그 제품을 딱 주느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시기를 D램 만드는 거랑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D램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1등인데 그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운드리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소자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거든요. 네. 소자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D램도 어차피 물론 소자 모양이 다릅니다. 이건 캐패시터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트랜지스터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트랜지스터를 많이 연결하는데 소자 모양에서는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고객이 굉장히 많은 고객이 다양한 고객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구 요청이 다르고 예. 그걸 연결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노하우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 게 TSMC죠. 예. 모든 고객에. 어찌 보면 TSMC는 고객 맞춤이라는 노하우가 더 삼성전자보다 강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마음껏 해도 되니까 거래처를 안 바꾼다. 맞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고객 맞춤 역량이 높아질까요? 우선은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워낙 TSMC와 업력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게 가장 크고 우선은 중요한 건 TSMC와 삼성을 비교할 때 삼성이 굉장히 큰 회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파운드리 쪽만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력이나 연구비 투자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그 굳건한 2등이죠. 예. 그러니까 하이퍼포먼스라고 부르는 최첨단을 할 수 있는 건 두 회사밖에 없거든요. 예. 세 회사도 지금 인텔이 들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굳건한 2위를 지키는 인텔과 물론 싸워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회사인데 규모를 비교하면 3분의 1입니다. 사실은요. 예. 자, 그러면 TSMC는 전략적으로 파운드리라는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삼성은 D램이라든가 또는 모바일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잘하는 거에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왜 굳이 TSMC와 자금과 인력도 부족한데 굳이 파운드리에서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라는 부분은 예. 부품이다 보니까 AI와 같은 것들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은 파운드리 쪽이 더 강하죠. 그렇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업계에 리딩할 수 있는 분야가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군요. 예, 메모리도 물론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기술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그걸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 때는 파운드리라는 부분이 워낙 크죠. 워낙 네.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궁금했어요. 우리가 반도체라는 게 일부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 나라가 복합적으로 공정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제조의 완성체인데 설계를 담당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이 있고 접합 부분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있는 대만도 있고 한국은 D램 쪽에 또 역량이 있고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밀가루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빵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부가가치 점핑이 빵 만드는 쪽에서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느낌에 워낙 이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설계가 돈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거의 60%에 육박하는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워낙 대단한 상황이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파운드리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그쪽 부분에 역량을 키우는 게 부가가치를 더 많이 얻는 방법 아닌가요? 그러고 싶죠. 싶은데 못하는 못하는 거군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교집합이 꽤 있는 D램하고 교집합이 있는 파운드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발전하는 단계는 시스템, 그러니까 뭐 TV를 조립한다든지 네. 자동차를 조립한다든지 그런 걸 하다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지 부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단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못 간 단계죠. 이게 예. 이제. 교수님이 빵 터지면서 하고 싶죠라고 했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절절히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이 반도체 부분도 산업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반도체 못 만드는 거 아니야 했던 적이 있죠. 바로 일본에서 특정 소재를 안 준다라든가 예, 뭐 이런 게 있어서요. 예. 그때 한참 소재 부품 기계장치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뭐 있었는데 그 뒤로 많이 보완이 됐습니까? 그때보다는 상당히 올라온 거는 사실입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급한 불 껐으면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잘하는 거에 더 투자를 해야지 소재 부품 기계장치는 일본이 워낙 압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지원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소자 산업은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 하면은 비슷한 균질의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걸 갖다가 얼마나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냐가 사실은 경쟁력이에요. 소자업체. 미국이 일본한테 따라잡힌 것도 그 부분이었었죠. 일본의 어떤 굉장히 근면한 부분, 그런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엔지니어가 들어가지고 수율을 확 올리면서 미국을 무너뜨렸던 거고, 한국이 일본을 이겼던 것도 똑같습니다. 네. 한국에 그때만 해도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근면한 인력의 능력으로 일본을 잡았죠. 예. 똑같은 현상이 안 벌어지리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대결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 그 어떤 견제 장치 없이 한다. 그러면은 과연 중국과 어느 정도의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앞부분 더 선단에 더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더 가져가야 됩니다. 일본이 사실은 소부장을 발전시킨 것들, 그러니까 소부장은 조금 다른 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 다양한 굉장히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화공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전공한 굉장히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훨씬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이죠. 예. 그런 부분을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해야 예,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또 갑자기 질문 드리면서 궁금해졌는데 소재 부품 기계장치는 소수 정예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있으면 성과를 더 잘 내는 것 같이 말씀을 주셨고 예. 반도체는 계속 인력 투입을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인력을 많이 투입했었을 때 생산성과 뭐 성과 같은 게 더 많이 난다. 제가 알기로 반도체는 엄청난 설비로 그 축구장 한 10개 정도 되는 규모의 공장에 몇 명 안 일한다고 들었는데 인력이 어디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를 위한 인력은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큰 뭐 아까 얘기했던 20조짜리 공장이라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소자 기술을 갖다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인력이 그냥 인력이 아니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돼서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좀 제가 이런 표현하면 다들 싫어하는데 인력을 갈아 넣어야 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똑똑한 인력을. 이 물리적으로 시간을 뭐 계속 써야 되는 일이 있나 맞습니다. 보죠? 예,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잡아야 됩니다. 워낙 많은 공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가 잡은 걸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한 학과나 인원들, 증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재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만큼 어떤 교육 인프라는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반도체 쪽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네.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인력이 아니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된 우수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아직 닿을 수 있느냐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대학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저렴합니다. 그렇죠. 예, 그 학생들이 내는 학비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네. 그걸 못 늘리고 있는데, 20년 동안 거의 동결이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제 월급이 안 올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대학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네. 받았는데 그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그 교육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칠판을 내서 써가지고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공학을 칠판으로 판서로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좋은 교원들이 있어야지 좋은 학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교수를 데려올 수 없어요. 왜요? 워낙 월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민간의 기업들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력 생산을 좀 국가는 숫자는 늘려줬지만 그것을 양질의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조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럼 생산은 그래도 생산 인력을 늘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부분적으로 또 중요한 게 어렵게 생산한 인력들이 그리고 경험까지 많이 갖춘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건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 지금 뭐 안 그래도 HBM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뭐 마이크론으로 갔다. 뭐 이런 뭐 그리고 뭐 우리 반도체 인력들이 중국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죠. 예. 이런 걸 막을 방법은 역시 또 급여나 이런 거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연봉을 갖고 막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대우를 갖고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다 하기는 쉽지 않죠. 네. 이 교수님 말씀 이제 쭉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야 이 분야를 애착을 갖고 전공하시고 또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국가의 자원도 한정되고 기업의 자원도 한정되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게 거의 다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인력 육성도 중요하고 파운드리도 해야 되고 디램도 계속 해야 되고 뭐 소부장도 해야 된다 했는데 만약에 굳이 선택과 집중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해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거 대답하기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 산업을 발전시킬 때는 한 산업에 몰빵을 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산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인력들은 다 들어가죠. 조금씩.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산업에 많이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아무튼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에 넣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겠죠. 네. 어차피 반도체라는 게 전 세계가 모두 협업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 차선책으로 한다면 잘하는 거에 더 베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로 이해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선택지도 궁금합니다. 중국도 이렇게 복잡다기한 반도체 분야에서 뭔가 본인들이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할 텐데 중국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만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게 될지 한국 디램이나 이런 것들이 충격을 받게 될지 아니면 일본일지 그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예. 혹시 대만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중국이요? 예. 중국이요. 죄송합니다. 중국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확실한 거 하나는 있죠. 그러니까 첨단은 못 한다예요. 첨단은 왜냐하면은 그 장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첨단을 못 하고 우리가 레가시 공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나노, 5나노가 이제 첨단 공정이라면 2나노가 첨단 공정이라면 그 뒷단 뭐 10나노라든지 14나노라든지 이런 걸로도 반도체를 만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쓰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빨라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그 AI 쪽이 아니라면은 그런 반도체는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걸 잘하는 게 TSMC고 그 부분을 갖다가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중국이 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해외 기업의 장비들보다 그 중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장비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장악하고 나서 차츰차츰 첨단 공정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저가의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면 그걸로 첨단 반도체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교두가 생겨요? 우선은 그 기존의 업체들, 기존의 TSMC, 예. 특히 TSMC가 굉장히 그 부분에 강한데 예. 거기에 어떤 산업 그 기업적인 구조에서는 굉장한 압박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워낙 그쪽에서 이득을 예. 많이 얻던 기업인데 네. 그쪽의 이득이 줄어든다 한다면 굉장히 압박을 느끼게 되겠죠.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어로도 충분하겠군요. 예. 자,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엄청 투자를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뭐 폰노임만 방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형태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 약간 뒤로 미루고 완벽하게 다른 판을 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 계산하는 방식에서는 달라지는데 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방식이 들어갈 수밖에 또 없습니다. 필요하군요. 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 주셨던 일련의 반도체 산업의 지원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저희가 어떤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어요.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관련
관련 돼서 뭐 갈등이 있고 그런 판도와 각 국가들의 선택지도 다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상황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나라가 가장 반도체 산업에서 유리한 그 교두보를 장악할 거로 전망하세요? 기술적으로요. 기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소자를 만드는 소자 산업 부분, 네.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파운드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중국은 어떻게든 들어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10년 후에는 들어와 있어서 그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져갈 겁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와 대만과 이런 지금 현재 그 소자의 강국들이 어느 정도의 포션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를 거의 일정 난이도 이상 되는 그런 거 못 만들게 하겠다라는 전략이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희도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뭐 저희가 못 팔게 막으려는 여러 노력들을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과 협업하는 걸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자 회사하고는 저희가 협업할 것들은 크게 없거든요. 아, 오히려 경쟁 회사가 되는 거니까. 경쟁 회사들이 되는 거죠. 그럼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걸 생산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련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시라든지 아니면 시안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은 첨단으로 못 올리게끔 돼 있는데 산업은 어차피 새로운 그 팹들이 필요하고 그 팹의 위치는 중국이 아니겠죠. 새로 네. 지어지는 팹들은. 그리고 그 팹들은 뭐 레가시 공정으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또 궁금한 게 지금은 반도체를 만들면 뭐 가전제품과 같은 노트북이나 어디 들어가고 서버에 들어가고 그 용처라는 게 이제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의 수요 공급을 예측하는 것도 그런 것들만 카운트하면 쉽게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반도체가 또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분야는 어디라고 또 점쳐지는 데가 있으세요? 바로 나왔죠. AI였죠. AI. AI 시장이 지금 출발하는 셈입니다. 얘가 예. 얼마나 커질지는 사실 몰라요. 얘가 그 정도예요. 크다가 멈출지 얘가 정말로 엄청나게 커질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HBM이 전체 메모리 회사 DRAM 마켓에서 하는 게 10% 1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워낙 파괴력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는 거죠.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지금이야 AI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뒷단에서 연산을 하기 위한 그걸 뭐 서버라고 불러야 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데 저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비들 있잖아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런 건 교체 주기가 빨라지거나 이런 요인은 없나요? 지금 삼성도 개발했지만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예. 이제 거기서도 그냥 간단한 학습을 한다든지 추론을 한다든지 하기 위한 AI 칩들을 넣고 있죠.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없는 놈과 있는 놈의 성능 차이가 나면은 당연히 바꿔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늘어날 공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 제품 주기들까지 빨라지면 삼성의 유일한 강점이 그거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휴대폰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그렇다면 결국 그 AI 주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삼성이 자금을 마련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TSMC나 다른 회사보다 커진다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근데 지금의 어떤 AI의 광풍, 열풍은 데이터 센터에서의 학습과 추론입니다. 지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삼성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걸 이끌고 나가는 반도체 회사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 엔비디아가 TSMC에서 만들고 TSMC에서 붙이고 하이닉스 HBM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어느 정도 약간 소외돼 있죠, 그 부분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요. 어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어떤 서버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요 단말기 안에서 처리되는 AI 기술을 지금 런칭한 이유도 대척점에 있고 싶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발현된 건가요? 아니 좀 다른 시장을 봐야죠. 두 개의 시장이 다른데 지금은 메이저 시장은 그 데이터 센터의 학습입니다. 그쪽에 어떻게든 뛰어들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장이죠. 네.
인텔이 CPU에 워낙 최강자였죠. 인텔이라면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다 리스펙트하는데 인텔이 모바일 시장을 우습게 봤어요. 네. 모바일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모바일 시장이 저게 무슨 큰 시장이 되겠어라고 해서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죠. 예. 그랑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은. 교수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요즘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이유가 야 진짜 이 산업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반도체 제조 여건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보조금 제도, 공장 유치 그리고 제조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데를 지원하는 전략 이걸로 우리나 대만의 역량을 많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우선 그 대의 명분은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 안보에 관련된 것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대만이라든지 한국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어떤 경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우선 대의 명분이고 그러니까 소자를 만들 때 TSMC에서 나왔지만 미국에서 만들면 아마 비쌀 거다.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 소자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렇군요. 내에서의 생산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 듣고 보니까요, AI라는 것은 분명 반도체 회사들에게 큰 기회가 많네요. 그런데 그 기회가 도래했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그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복잡한 반도체 제가 우리 최린호 교수님보다 쉽게 설명한 분은 못 봤습니다.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